안녕하세요. 원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밀당 김중현입니다. 그거 할 줄 알았어요. 진짜요? 네. 비밀로 제가 해달라고 그랬는데 비밀이 샜구나. 누군가 누구나 스텝 중에 아는데. 한 명이 이 약간 스파이가 있었네. 네. 비밀을 그거라기보다는 네. 사지선다를 만들 수도 없을 정도로 네. 네, 굉장히 딱 그 제스처가 아닐까 싶었었고요. 오늘 방송은 제가 말을 좀 많이 안 할 것 같고요. 왜요? 비밀은 비밀로 남겨둬야 한다. 네. 비밀.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딱 이 포스터만 보셔도 네. 아, 저걸로 했구나라고 생각이 점점 드실 건데. 영화 매칭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심지어는 글자 수까지 네, 똑같아요. 나 김생민 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글자 수와 폰트, 네. 그 사람들의 느낌 같은 것도 그렇죠. 비밀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또 비슷합니다. 제목 자체가 서로 역설적으로 반대되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그렇죠. 하고 아, 내가 생각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영어 제목을 합해도 재밌습니다. 네. 이따 1분 브리핑 말씀드릴 텐데 Everybody knows secret. 합쳐서 네. 사람들은 비밀을 다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비밀을 나만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그걸 두 개 합한 게 아마 이 두 개의 영화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건데요. 사실은 영화에서 이제 비밀이라는 테마는 너무 자주 쓰고 많이 쓰는 거라서 오히려 더 약간 세상스러운 면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비밀이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오해나 오인 같은 것들로 네. 사실 수많은 영화들을 만들고 있죠. 어쩌면 우리가 많은 영화들에서 느끼는 반전 역시 맞아요. 일종의 비밀의 종류이기 때문에 영화가 가장 많이 쓰는 트릭, 방법이 아마 비밀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반전도 비밀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또 비밀은 필연적으로 이제 비밀을 혼자만 알고 끝까지 그 비밀을 지켰다. 그럼 영화가 안 돼요. 그럼 영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비밀에 있어서는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고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몰랐다가 아는 사람이 있고 이러면서 뭔가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이제 비밀이라는 테마가 중요할 거고요. 장르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비밀을 아는 사람이 주인공이다. 그러면 스릴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건 미스터리가 아니라 서스펜스일 확률이 높고요. 반대로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주인공이면 드라마일 확률이 높고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은 서스펜스가 아니라 미스터리겠죠.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감독이 이 모든 영화를 장악하고 있을 때 관객에게 비밀을 얼마나 많이 알려줄 것인가 그리고 주인공들에게 비밀을 얼마나 알려줄 것인가의 분량의 차이에 따라서 장르가 바뀌기도 하고 우리가 느끼는 서스펜스의 밀도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비밀에 대해서 관객이 아는 정보랑 일치하는 극중 인물이 보통 주인공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편의 영화들을 보도록 하고요. 1분 브리핑 어느 때보다 또 할 네.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비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간과하기 쉬운 비밀의 아이콘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요 이게? 네. 이것도 보시면 난수표 그렇죠, 생각하실 맞아요. 텐데 네, 무슨 네, 아마도 본인이 가장 잘 쓰는 비밀번호가 있을 거예요. 네. 그 비밀번호가 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취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역대 네. 가장 많이 쓰인 비밀번호가 뭘까? 1, 2, 3, 4. 그렇죠. 네. 해커들이 뽑은 네. 가장 최악의 비밀번호로 꼽히는 비밀번호들이고요. 3년 동안 비밀번호, 최악의 비밀번호 순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볼 수 재밌다. 있는 네. 순위고요. 네. 가장 압도적인 1, 2, 3, 4, 5, 6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2위는 패스워드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약간 바뀌는 것도 재밌는데 네. 어떤 해는 풋볼이 급상승하고 또 바뀌고 이러는 게 아마 비밀번호에도 트렌드가 있고 있겠죠. 그 시기에 주요한 관심사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렛미인이 재밌더라고요. 영화 제목이기도 하지만 영화 제목이라기보단 여기서는 네, 로그인 할 때 로그인을 해야 되니까. 내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컴퓨터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네. 나를 안으로 들여보내줘. 로그인하고 비슷한 개념일 것 같고요. 이 왼쪽 2018년 22위가 재밌는데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비밀번호 저 순서대로 아닌가요? 바로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네, 나와요. 여기 있죠. 네. 1, 2, 3, 4, 5, 6, 저거 7, 뭐 8, 9 QWERTY하고 똑같은 거죠. 요 순위가 그대로 반영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솔로라든지 뭐 프린세스 이런 식의 비밀번호를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비밀번호를 정하고 보안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지를 알 수 있고요. 제가 재미있게 생각하는 거는 네. 정부나 네. 국가기관 역시 이런 데서 자유롭지 않다. 그래요? 네. 미국이 네. 핵 미사일 비밀번호를 20년 동안 08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복잡하다는 이유로 하마터면 핵전쟁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패스워드를 잘못 설정해서. 그래서 그걸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급하게 바꿨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영 8개를 누르면 바로 미사일이 발사된다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네. 아무런 코드도 없이. 맞습니다.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네. 저하고 이제 정반대인데 저는 비밀번호를 굉장히 복잡하게 해서 해킹이 불가능한 거에 가까운 사실 비밀번호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도 약간 조합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일종의. 근데 남들이 유추하기도 너무 어렵고요. 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제가 까먹는다는 거죠. 그렇죠. 항상 까먹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 그 비밀번호를 네. 까먹기 때문에 저장을 해두는데 그 네. 저장을 해두는 게 해킹되면 안 되니까 네. 또 그걸 비밀번호를 해놓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 개의 그리고 저는 사이트마다 비밀번호가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17개씩 쳐봐요. 이 중에 어느 건지.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오늘 비밀을 다루지만 우리가 비밀로 들어가려면 네. 키워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영화랑 하나도 관계는 없지만 관계 그래도 없다고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말 거. 관계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드릴 작품은 누구나 아는 비밀입니다. 네. 이 영화는 일단 네. 감독 이름 때문에 우리가 또 큰 신뢰를 갖고 있죠. 저희가 이 아시갈 파라디 맞아요. 작품을 많이 했고요. 네. 제가 아시갈 파라디 작품 중에 재미없었던 작품이 없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신작을 보면서도 네. 그런 큰 기대감과 함께 이 배우들이 또 쟁쟁하기 때문에 두 가지 기대를 다 충족시켜줬던 그런 영화였던 것 네, 같습니다. 아시가르 파라디가 이제 이란 감독이지만 국제적인 명성이 굉장하고요. 그런 가운데서 본국과 외국을 지금 번갈아가면서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스페인에서 만든 작품이고 또 이 두 배우, 스타 배우이면서 부부이기도 한 네. 두 사람이 함께 나오는 작품이고요. 아시가르 파라디 영화를 소개할 때 제가 이제 종종 그렇게 말씀을 이제 분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아시가르 파라디 영화들은 캐릭터보다는 사건이 훨씬 더 중요한 영화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시가르 파라디 영화들은 밀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인공들뿐만 아니라 작게 등장하는 그런 조역에 해당하는 비물들까지 다 자기 할 말이 있고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관객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을 다 얘기를 듣고 보면 황희정승처럼밖에 네. 영화를 볼 수가 없는. 저는 그 이동진 평론가님이 표현했던 것 중에 그거 와닿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변호사를 대동한 것 같다. 네. 그런 좋은 표현을 하셔가지고 맞아요. 이 영화 볼 때마다 아시갈 파라디의 작품들은 각각의 변호사와 함께 입회하에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 펼쳐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영화도 그렇죠. 네. 이 영화도 초반부터 보면 사실은 처음엔 그냥 보게 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게 그런 대사였어, 그게 그런 상황이었어, 라고 다 느끼게 됩니다. 초반에 보면 이제 아주 일상적인 대화들,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오랜만에 아르헨티나에서 살다가 고향 마을인 스페인으로 간 거지 않습니까? 여동생이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아나라는. 근데 라우라가 이제 거길 갔는데 남편은 이제 일 때문에 못 온 거죠. 사실은 다른 얘기가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화 통화를 해야 되니까 화상 전화를 하면서 통화하는 따뜻한 풍경이 초반에 스케치처럼 나옵니다. 근데 그 남편인 알레한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그 새롭게 결혼하게 되는 아나의 신랑의 이름을 물어보는데 농담 삼아서 그 희생자 이름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Dale mis felicitaciones a... ¿Cómo se llamaba la víctima? Se llama Giovanni. Se lo 근데 diré.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 알레한드로의 결혼관이 사실은 희생이란 것하고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약간 농담을 한다고 그 희생자 이름이 뭐라고? 라고 한 것이 사실은 영화의 핵심적인 부분하고 맞닿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영화는 두 번 봐야 됩니다. 네, 영화는 맞아요. 두 번 시작되잖아요. 제가 광고 자주 해드립니다. 네, 관람도 두 번 해야 되는 거죠. 네.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다시 봤을 때 처음에 농담처럼 했던 오인의 순간들이 얼마나 이 치밀하게 이야기를 만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이제 라우라의 친구, 오랜 친구인 파코가 와가지고 또 농담을 합니다. Hermosa. Qué guapa, ¿cómo se parece a ti? No, sale al padre. Ya va, ya quisiera Alejandro ser tan guapo, hombre. ¿Y quién te ha dicho a ti que es de Alejandro?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갑자기 파코의 옷에 새가 똥을 싸고 갑니다. 그럴 때 그때는 그냥 이런 가벼운 에피소드처럼 생각했지만 영화를 다 보고 생각해 보면
무슨 의미였을까 그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 새가 보통 어디에 앉아 있는지, 그리고 앉아 있는 곳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하고 다 관련이 돼 있고 그렇죠. 네. 제가 그래서 특별히 이런 영화들 보면 스페인 영화이기도 하고 또 약간 관계가 복잡한 영화이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초반에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계도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이 가계도를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영화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시면 영화를 보실 때 혹시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또 한번 그려봤고요. 네. 엄마 아빠가 있고 세 딸이 있습니다. 마리아나, 라우라, 아나. 라우라가 바로 페넬로페 크루즈가 연기하는 역할이고요. 세 명의 딸이 있고 라우라의 딸인 이레네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서 이 모든 일들이 펼쳐지는데요. 제가 일부러 여성은 약간 이 오렌지빛을 표현을 했고요. 남성들은 파란색을 표현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여성들은 어떤 자기 스스로 하고자 하는 바가 뚜렷하고 삶을 개척해 나가는 반면 남성들은 대부분 무기력하거나 무력합니다. 그런 대조가 어쩌면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호르에라는 전직 경찰이 이 이야기를 바라보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구도를 한번 보시면 어쩌면 이 이야기의 구조나 하고자 하는 바가 선명하게 보일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이거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 속에서는 사실은 누구나 다 이게 라우라와 파코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텐데 물론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하지만 나머지 인물들도 그냥 장치된 보조 인물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좀 잠시 후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이야기의 구조는 사실 익숙한 이야기예요. 네. 제 생각할 때는 폭풍의 언덕에서 온 것 같은데 네. 폭풍의 언덕을 생각하시면 어떤 집에 약간 머슴에 가깝게 어떤 아이가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그 집의 딸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집에서는 신분 차이가 있으니까 얘가 구박을 받다가 결국은 거기서 떠나게 되는데 나중에 그 집을 재산으로 접수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가 사랑했던 연인의 딸과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게 폭풍의 언덕에도 공통되고 이 영화에도 공통이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의 파코가 히스클리프랑 겹치는데 히스클리프 치고는 굉장히 선량한 사람이죠. 네. 그렇게 바꿨을 뿐입니다. 이 영화를 이제 오늘의 테마인 비밀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참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극 중에서 보면 이 모든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가장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 파코거든요. 네. 근데 영화 속에서 가장 그런 그 비밀과 관련해서 윤리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역시 파코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를 만약에 파코라는 인물을 따라가면서 보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든다면 결국 인간은 보통은 자기가 알고 내가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는 책임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나는 죄인지도 모르고 혹은 내 일의 행동의 결과가 무엇인지 예측하지 못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의 결과가 뭐 엄청난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뒤늦게 알게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발뺌하고 싶잖아요. 나 모르고 그랬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파코는 모르고 한 일의 결과조차도 책임지려고 한다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이 영화에서 도덕적인 선택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죠. 흥미로운 게 파코의 직업인 것 같습니다. 네. 파코는 와인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와인 메이커인데 중간에 이제 아내가 일하고 있는 학교에서 가서 약간 설명을 하게 되는데 포도즙하고 와인을 설명합니다. A ver, esto es el mosto. Y la diferencia entre esto y esto es el tiempo. 포도즙이 시간이 걸려서 와인이 된다면 비밀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소했던 한 사건이 누군가의 조작 혹은 감춤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 비밀이 됩니다. 그 비밀을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어쩌면 파코라는 인물은 시간을 걸려서 와인을 만든 사람이고 아주 오래된 비밀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와인 메이커라는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비유를 만약에 가져온다면 이 영화는 포도즙에 관한 영화가 아니고 와인에 관한 영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영화 속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비밀을 누가 알고 있는가 누가 모르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이 사건에 약간 이전에 어떤 관련되어서 범인이 협박하는 카르멘이라는 소녀가 납치돼가지고 끔찍한 일을 네. 당하게 된 이전의 사건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는 라우라가 모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는 파코가 모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각각 두 주인공이 중요한 거 하나씩 모르는데 정작 그 주변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친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오히려 나랑 이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이런 게 잘 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못 견뎌하는 경우들 이상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상대를 해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쉬워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래서 이 영화의 이야기는 사실은 그들은 비밀을 알고 이들은 비밀을 모른다는 데서 사실은 가져와서 이야기들을 변주하는 측면이 있죠. 일종의 범죄극이기 때문에 누가 네. 범인일까를 알아맞히고 싶어하는 심리도 굉장히 잘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가게도 안에 범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면 누구일까요? 네. 이런 추측이 가능하기도 한데 네. 어쩌면 비밀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비밀은 우리가 막장이라고 많이 얘기할 때 출생의 비밀 네. 그리고 범죄가 일어났을 때 과연 범인이 누구일까? 그 비밀 두 가지의 아주 흔한 재료를 가지고 굉장한 명품 와인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와인은 역시 와인 재료도 중요하지만 그걸 만든 사람이 얼마나 특이한 사람인지에 따라서 와인의 맛이 달라진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와인 장인이 만든 영화.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이 영화는 사실 보이는 대로 보면 이제 파코와 라우라에 관한 얘기는 아마 대부분 다 끝까지 보시면 반전이 여러 번 있어서 그렇지 이게 이런 이야기였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 영화를 만약에 혹시 재관람하시거나 아니면 처음 보시면서도 조금 더 깊게 보시고 싶거나 하면 약간 팁을 드린다면 이 영화에 마리아나라는 인물을 좀 이렇게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눈여겨보시지 않으면 안 보이는 인물이거든요. 아까 가게도 보여주셨는데 이 집안에 3명의 딸이 있단 말이에요. 3명의 딸이 있고 영화 속에 결혼이 모두 4번이 등장해요. 근데 이 여기에 따라서 이 마리아나의 심리를 추적을 해보면 영화가 굉장히 흥미롭게 됩니다. 아주 간단히만 설명을 드린다면 과거에 2번의 결혼이 있었고 현재 2번의 결혼이 있어요. 과거의 결혼은 첫 딸인 마리아나의 결혼과 둘째 딸인 라우라의 결혼인데 이 초반에 이제 드레스샵에서 마을 여자들끼리 얘기하는 걸 듣다 보면 쉽게 얘기하면 결혼을 둘째 딸은 잘했고 첫째 딸은 못했다라는 얘기식으로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알레한드로라는 아르헨티나에 사는 굉장히 부잣집으로 결혼을 하게 된 둘째 딸은 시집을 잘 갔고 그 사람들의 기준에서 그다음 첫 번째 딸인 마리아나는 동네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라는 식으로 함부로 말을 하게 되죠. 근데 마리아나는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동생한테 대해서 컴플렉스를 느끼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구조가 지금 생기는 겁니다. 마리아나의 딸인 로시오라는 아이가 있는데 로시오도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로시오는 마을에서 그냥 똑같이 자기하고 엄마처럼 결혼을 한 겁니다. 근데 3딸 중에 이 영화에서 시작에서 나오게 되는 3번째 딸인 아나는 이 사람은 바르셀로나 사람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영화에서 이제 바르셀로나라는 외지, 아르헨티나라는 외지는 기본적으로 동경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좋은 곳으로 떠난 사람들과 아무것도 없는 이 마을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두 사람들로 양분이 되어 있는데 마리아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도 그랬는데 자기 딸도 똑같은 처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사위를 구박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게 이제 범죄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더 중요하게는 영화 속에서 이 마리아나의 자리가 바로 관객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분명히 파코의 이야기로 보이고 또 라우라의 이야기로 보이는데 영화는 엉뚱하게 마리아나에서 얘기가 끝나요. 네. 왜 그럴까라는 것인데 이 영화 속에서 마리아나가 마지막 부분이 되면 어떤 윤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 상황에 이제 관객을 초대를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당신이라면 여기서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고 영화가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또 영화가 좀 달리 보이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에 특별한 자리들이 몇 개 있는데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전직 경찰인 호르의 자리, 이 모든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자리. 네. 파코의 자리는 이 가게를, 이 네. 집안을 바깥에서 보는 자리. 안에도 그런 역할 한 명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저는 마리아나의 자리인 것 네. 같아요. 그 마리아나의 자리라는 건 네. 가장 많이 비밀을 알고 있는 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비밀을 최종적으로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마리아나이고 그 마리아나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처럼 하는 데서 끝난다는 게 어쩌면 이 영화의 구조를 세 겹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마지막에 겹을 펼쳐내는 사람이 마리아나의 역할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마지막에 그 장면도 참 절묘하게 잘 찍었는데 그 얘기를 뭔가를 할까 말까 하는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데 그걸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앞에서 물 뿌리면서 청소하잖아요. 그 청소라는 것도 흥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전경에서 물을 뿌리니까 뒷부분이 뿌옇게 보이죠. 그런 어떤 시각적인 함의들까지 사실은 얘기를 어디서 끝내야 될지 너무 정확하게 딱 맞춰내는 그런 영화라는 거죠. Me trae tu voz cada mañana y otra vez me vuelve a despertar. 또 하나는 이제 이 영화의 어떤 공간적인 부분으로 봐도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을이 퇴락해가는 마을이지 않습니까? 네. 영화 속에서 공간이 그러니까 안과 바깥이 그렇게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안과 바깥, 중심과 주변이라는 것은 이 마을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과거에 이 마을에는 유지였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도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집을 다 날려먹었거든요. 포카로 땅을 다 날려버리고. 아, 지금 포카가 얼마나 재밌으면. 글쎄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아버지가 있는 그나마 갖고 있는 이 후손들이 갖고 있는 호텔 보면 마을 광장 중간에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을 바깥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파코의 농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에서도 이제 중심과 주변이 있는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 사람들은 특히 이제 이 집안 사람들은 그 장소에 대해서 이제 컴플렉스를 갖고 있고 떠나고 싶은데 못 떠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못 떠난 사람들 중에서 이 마을에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잘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파코예요. 근데 파코는 과거에 자기의 머슴인데 머슴인 주제에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신의 농장들을 사가서 지금은 더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갖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Quién tiene el vídeo de la fiesta? ¿Quién lo tiene? ¿El vídeo? Sí. Pues los chavales del centro. 네, 어쨌건 뭐 이 영화는 연출로도 참 뛰어난데 시나리오를 공부하시는 분이 있다면 네. 한번 분석적으로 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네. 그런 잘 쓴 시나리오가 아닐까 네. 생각이 듭니다.